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각 당은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반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상 초계기가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는데 조종사 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자 백악관은 사법 과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에 현재 관세 협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는데 추가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청년부터 휠체어를 탄 어르신까지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어머니의 한 표는 미래의 유권자가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투표를 기다리는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당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어차피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산책할 겸 나와가지고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869만여 명이 몰린 투표 열기 속에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을 포함해 사전투표제도 시행 이래 동시간대 투표율로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투표율 34.9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남 지역이 모두 30%를 넘었고 대구는 13.42%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주말을 꼈을 때보다 투표율 분산이 적었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추세가 이틀째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각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에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투표로 모이고 있다며 분주한 일상도 투표 열기를 막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세력에게 또 후보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가장 잘 받드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지지세가 강한 곳에선 사전투표보단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투표를 더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날부터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와 최종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숫자를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잇따른 논란,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표소 밖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든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소 밖으로 나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좁아 대기 공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도 경찰과 안내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투표소 주변 소란, 촬영 행위 등으로 인한 신고가 잇따랐는데 경기도 일산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투표소 주변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투표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국민감시집회라는 이름 아래 투표소 곳곳에 모여 동영상을 찍고 오가는 인원을 하나하나 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별다른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아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과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은 관내 선거인 대기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지고 일부 선거인은 줄에서 이탈하는 등 통제가 부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은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의 잘못으로 유권자에게 혼선을 빚게 하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강남권을 돌며 막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집값 문제는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느냐며 세금 부과 대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개 야당 대표들과 나란히 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야구공을 던지며 내란에 스트라이크아웃 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서울, 그 가운데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큰 득표율 차이로 진 강남권을 찾아 서울의 심장으로 도약시키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언제나 주가가 오르고 가짜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시장을 불공정하게 운영해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이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 집권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대신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서울과 강원, 충청, 영남 지역의 표밭을 훑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때 패배한 곳들을 중심으로 내란 심판을 외치며 막판까지 총력을 쏟겠다는 보관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종일 인천과 경기권을 돌았는데 오늘부터는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연속 논스톱 외박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메가다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을 찾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 그러고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자 그러고 또 여러분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아시죠? 100억 불을 갖다 주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모두 무효화시킬 거라며 이 후보 사법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재명 후보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부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란 게 김 후보 측 설명입니다. 오후엔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경기권을 찾았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업적을 부각하며 유능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천 소사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당시 막판 역전승을 거뒀던 경험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3등을 하다가 마지막 3일 전부터 1등이 돼가지고 마침내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 그러죠?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지만 김 후보가 급속도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고 있는 만큼 추세대로면 골든크로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후보 캠프 주장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도 유동층이 많은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 위주로 공략하며 표심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90시간 연속 전국을 순회하며 막판 뒤집기에 사력을 다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선 막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발언을 순화에 옮겼을 뿐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잘못을 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전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폭력 표현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파문이 확산하자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는데 다만 자신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글을 순화에 섬긴 것일 뿐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토론 발언 가운데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알 권리가 모든 것을 전시할 권리를 뜻하는 건 아니라며 이 후보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이재명 후보는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자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당 차원에선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에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을 회피하고자 네거티브에만 전념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건데 해당 문제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어 해당 댓글엔 없었던 여성이란 단어를 추가해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에 이준석 후보는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건 괜찮은 거냐고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비난의 화살을 이재명 후보 측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할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미 백악관은 사법 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법원의 결정이 현재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는데 백악관의 새로운 반응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반응을 새로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면서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Last night, the Trump administration faced another example of judicial overreach. But ultimately, the Supreme Court must put an end to this for the sake of our Constitution and our country. 네, 미 항소법원이 항소 심리기간 트럼프 관세 복원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케빈 헬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미 행정부의 관세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번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설령 항소심에서 이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 개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의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최장 270일이 걸리지만 27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미 협상 3개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죠.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에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버드대가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한 건데요. 지난 22일에도 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새 행정 절차로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바로 나섰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달라는 하버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오늘 졸업식이 진행됐는데요.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네,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인데 이 각 대학은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를 받을 때 보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과 연구자는 모두 434명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252명, 교환 방문자는 182명입니다. 네, 지난주 주한미군 감축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던 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을 하기 위해 떠났는데요.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중국에 대한 억제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순위라면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이 자국 방어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권한을 더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가 말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 감축이나 타이완 해협에 상황이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이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감축해서 괌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지만 미 국방부는 하루 만에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방부 당국자가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면서 기준금리는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다본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입니다. 석 달 만에 무려 0.7%포인트나 주저앉았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 영향이 가장 컸고 민간 소비와 수출 모두 성장률을 깎아먹었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마이너스 0.7% 이후 최악으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면서 금융통화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0.5%포인트 B컷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비드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가계비 급증세를 우려해 이번에는 인하 속도를 조절한 셈인데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금통위원들이 생각하셨던 패스보다는 좀 더 낮아졌다. 이 총재를 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석 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에 하반기 최소 2번은 내릴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등 앞으로 인하 횟수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전 산업 생산, 소매 판매, 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4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옵니다. 산업 생산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3월까지 2달 연속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됐는데요. 4월에 더욱 심화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오늘 서울 모처에서 방한한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납니다. 이번에 방한한 의원단은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어제는 한국경제인협회를 찾았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오늘 면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바다의 경제, 환경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96년 지정한 바다의 날입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오늘 한강 세비섬에서 기념식을 여는데요. 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합니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야구장에서 외벽 구조물이 추락해 관람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이 일을 계기로 전국 13개 야구장이 자체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늘은 야구장 안전 강화 간담회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3개 야구시설 관리 주체와 함께 야구장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항공기가 베트남 다낭 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잠시 이탈하면서 타이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귀편이 14시간 이상 지연되는데요. YTN이 관련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항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새벽 0시 5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다낭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잠시 이탈했습니다. 활주로 오른편 완충지대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랜딩기어 바퀴가 찢어졌고 승객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후 타이어 교체 작업을 진행한 뒤 한국에서 같은 기종의 대체기를 보내 복귀편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복귀편이 당초 예정 시각보다 14시간 반 이상 지연되면서 승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딜레이를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라 1시간 뒤에 다시 하겠다, 1시간 뒤에 또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키더라고요. 활주로를 이탈한 비행기는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가 벌어진 비행기와 같은 기종으로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이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로 멈춰선 차량 사이에서 한 승용차가 후진하더니 뒤따르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달리다 마주오던 오토바이까지 칩니다. 대낮 강남 일대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20대 김모 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나요?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겠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10명이 피해를 받고 1명은 12주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약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차량 시동 같은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법원이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행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내리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필로폰을 바디로션 용기에 숨겨 미일 반입해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하고 91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27.5kg을 압수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식품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1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하이브 임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번 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는데 조종사를 포함해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포항 경주공항에서 1km 남짓 떨어진 야산입니다. 경찰 통제선으로 가로막힌 현장에는 시커멓게 그을리고 부서진 비행기 동체가 나뒹굽니다. 추락과 동시에 동체에 불이 났고 주변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나무는 검게 그을렸고 컨테이너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포항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한 건 오후 1시 49분쯤 훈련을 위해 이륙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13시 43분경 이착륙 훈련 중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 초계기 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13시 49분경 기지 인근에 추락하였습니다. 초계기에는 소령인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 끝에 동체 주변에서 시신 4구를 잇따라 수습했습니다. 다만 사고 충격과 화재로 신원 파악은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 상태였고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분출돼 있었습니다. 많이 좀 훼손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식별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초계기는 2010년 도입한 P3CK 기종으로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참모 차장을 단장으로 사고 수습 대책반을 꾸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2시간 만에 불이 꺼진 서울 을지로 상가 화재 현장의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건물이 오래돼 화재 진압이 어려웠는데 하루아침에 화마로 점포를 잃은 상인들은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잿더미가 된 건물들 위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을지로 상가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잔열로 인한 재발화 위험성 등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번 불로 지금까지 영업 중인 점포 70여 곳과 공실 40여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자 1명을 제외하면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삽시간에 번진 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전소됐어요. 지금 건물이 주저앉아서 엉망진창일 겁니다. 아주 좀 속이 타가지고. 상가구역 가운데 일부는 진화 작업 과정에서 부서져 잔해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는 불에 탄 흔적이 역력한데요. 바닥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이 나뒹굴고 건물 골조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날 당시를 목격했던 인근 상인들은 상가 밀집 지역 중심부에 있는 공실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나와 보니까 지금 저 안에 저 하얀 샷다에 있는 저기가 불이 나고 있었고 비어 있었죠. 한 2, 3년 됐어요, 빈지. 골목골목 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도 어려웠고 낡은 건물이 화재에 취약해 진화가 더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무로 지붕 틀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짝 말라서 급작스럽게 번진 거 아닌가. 스트레이트 지붕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비새는 데는 천막으로 이렇게 덮으니까. 경찰은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비상겸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가운데 검찰도 자료 확보에 나서며 양측이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겸 특별수사단은 어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이미 제출받는 것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입니다. 어제 이미 제출 현장에는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 수사팀도 등장해 경호처에 자료 이미 제출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안가 CCTV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했던 여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은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졌던 인테리어 업체 21g의 대표의 아내입니다. 네, 검찰은 최근 이 여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때 동행한 여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여성은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 조모 씨입니다. 21g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호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업체 대표 김모 씨는 김 여사와 대학원 동문이자 호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의 전시장 디자인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씨는 조 씨가 샤넬 최우수 고객이라 편의상 같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코바나 컨텐츠를 압수수색하면서 유 씨의 USB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동인증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금 관리도 해온 것으로 의심하는데 김 여사 측은 공동인증서는 전입신고를 위해 갖고 있었던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뿐 아니라 유 씨 집에서 노트북 한 대와 샤넬 상자 등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샤넬 가방을 받아 교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g 대표 자택에서도 가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수사팀 인력을 늘린 검찰은 김 여사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직원들에게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라고 시킨 데이팅 앱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가짜 계정을 만들 때 국내외 여성 회원의 사진을 이용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용기를 낸 직원들의 제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당시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 나랑 운영사 테크랩스는 여성 회원이 남성에 비해 너무 적어서 매출이 떨어지자 가짜 여성 계정 27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 자료를 보면 성비 불균형이 심해 이른바 남성 케어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가짜 여성 계정은 남성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호감을 표시하고 게시글과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남성 회원들의 친구 신청, 호감 표시, 대화방 열기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앱 내 전자화폐를 사야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여자 아이디를 주고 너네가 이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남성 회원들을 이제 좀 활동할 수 있게 우리에게 돈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해라, 글을 써라, 뭐 하트 보내라 이런. 회사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사이가 중요하다며 퇴근 뒤에도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직원들 메신저 내용을 보면 휴,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 무섭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법을 거부했지만 소용이 없자 시민단체에 제보했습니다.
중대한 범법행위를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저항을 하는 직원들에게 좀 폭언이나 모욕, 좀 강요 같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비실명 대리 신고, 익명 신고를 그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기간 동안 남성들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액이 한 23억 2천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이 모든 매출액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 때 국내외 여성 회원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테크랩스가 보유했던 아만다 앱은 지금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의 상호 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법원은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팔레스타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특사가 새 협상안을 제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 장악을 강화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막겠다는 겁니다. 건설 대상에는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할 때 함께 유대인을 퇴거했던 호메시, 사누르 등 서안의 옛 정착촌 2곳이 포함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영국 등 서방도 두 국가 해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60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최근 장악한 가자지구 지역에서 철수하고 첫 주에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풀어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10명 가운데 절반은 휴전 첫날, 나머지는 7일째에 석방되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낸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There's a deal here waiting for us just to happen, but we need that extra push. We need that push from you guys. We need it from President Trump. We need it from Witkoff. 위트코프 특사의 제안에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확언은 포함되지 않아 하마스 측이 불만을 내비치며 일부 사항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새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연일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듀아 리파 등 영국의 유명인 300명은 스타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의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종전을 위한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캐나다의 대규모 산불이 곳곳에 확산하면서 원유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8일 캐나다 중부 매니토바주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 17,000명이 넘게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옛 농촌진흥청이 있던 자리에 3년 전 국립농업박물관이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부지 안에 마련된 다랑이 논에서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이색 논가리와 어린이들의 모내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수야 들고 들어러. 박가래비가 구성진 농열을 부르자 소 2마리가 호흡을 맞춰가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결의소입니다. 모내기 전 논을 고르는 작업으로 토질이 척박하고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 산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홍천 결의농경 문화보존회가 1500년을 이어온 전통농법을 수원 도심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2마리도 각각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 농부 오른쪽에 있는 소가 마라소, 또 왼쪽에 있는 소는 이제 안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장화에 밀짚 모자를 눌러쓴 꼬마 농부들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논으로 들어갑니다. 못줄에 맞춰 한 땀 한 땀 정성껏 모를 심습니다. 쌀한톨의 소중함, 농부에 대한 고마움을 온몸으로 체험한 시간이 됐습니다. 밥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제는 아침밥 먹을 때 이제 더 감사한 마음을 들면서 먹어야겠어요. 다랑이 논 옆 박물관 안에선 농업의 발자취와 함께 첨단 영농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배설물의 양분을 활용한 순환농업, 흙 대신 영양 혼합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국 농업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의미니까 어린이 중심으로 어린이를 데리고 학부모님이 같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측은 농업과 농촌을 체험하고 미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획전과 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축제 춘향제가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소리의 고장 남원의 특색을 살린 공연부터 외국인 춘향 선발까지 국내외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광안루원에 인파가 가득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춘향제를 찾은 이들입니다. 4월 말부터 일주일간 열린 축제의 방문객은 145만 명. 지난해보다 27만 명이나 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주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전통 판소리부터 세계 각국의 음악까지 100여 개 공연이 펼쳐지며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행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글로벌 춘향대회. 외국인 56명이 지원해 첫 외국인 춘향도 탄생하면서 춘향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원시는 판소리 등 우리 전통 요소의 현대 예술을 더해 춘향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제96회 춘향제는 춘향의 멋에 더하다라는 주제로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을 아우르는 공연예술 축제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향토 음식 푸드코트와 아이들 간식 전문인 푸드 패밀리존 등도 큰 인기를 끌며 축제 기간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통과 지역 문화, 그리고 이제 세계가 어우러진 춘향제. 더 넓어진 무대 위에서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 선거가 너무 혼탁하거나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선거법 조항이 깐깐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지켜야 할 선부터 볼까요? 선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유권자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인사는 할 수 있는데 연설을 하면 불법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다고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만들어 파는 것도 역시 법에 저촉됩니다. 선거운동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들. 명함도 돌리고 율동도 함께하고 싶겠지만 혹시 미성년자라면 자식도, 손자, 손녀도 절대 선거운동에 나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우리 유권자 차례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신의 실명 SNS에 누구누구 후보를 꼭 뽑아주세요라고 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
혹은 다른 후보의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도 조심할 게 있는데요. 뒷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지척이나 V표시처럼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모양을 하거나 손등에다 득표 도장을 찍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알쏭달쏭 선거법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서 오늘부터 휴일까지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낮 동안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지만 아직 아침에는 선선해서 얇은 겉옷은 한 벌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후에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며 대부분 덥겠는데요. 차가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